제가 일부러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 책 하지 마시고 노트 있으십니까? 노트나 뭐 A4 용지나 어디다가 한 군데다가 저랑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펴보세요. 예. 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뭘 그리시냐면요.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을.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지금 이 관세라는 세금은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세금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 즉 국경에서 관리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관세는 우리가 국경세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 이거예요. 저쪽이 외국이고 이쪽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제 물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그래요. 쉽죠? 수입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국내입니다. 여기가 국외, 외국이고. 그럼 이건 금방 알겠다. 이렇게 가는 건 뭐겠어요? 수출이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수입이고 나가는 건 수출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잘 그려보세요.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이 선만 찍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선만 찍고 가야 돼. 이런 걸 반송이라고 그래요. 아예 이렇게 우리나라로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그거는 반송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구만. 그래서 이제 반품, 반송하는 거랑 좀 달라요.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는 않아야 돼.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나가는 것만 우리 관세법에서는 반송이라고 그래요. 수입, 수출, 반송 읽어봐요. 이 각각의 단어들에다가 뒤에다가 통관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 통관에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통관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생소한 반송부터 먼저 보시면, 근데 반송이라는 건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반송인데, 항구나 공항에 가면 뭐 이런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에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다른 색깔로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쳐볼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정한 장소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반송이라고 그래요. 보세구역은 뭐냐? 보세구역은요, 분명히 우리 땅에 짓는 창고와 같은 것인데, 관세법, 우리 법상의 위치로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이다. 응? 외국이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땅에는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볼 때, 특별히 관세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기는 외국인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안쪽이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왔다가 외국을 거쳐 다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땅을 밟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밟았지. 물리적으로는 밟았지. 근데 법상으로는 밟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반송할 때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네모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수입할 때예요. 수입할 때에도 이런 장소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 구역입니다. 제가 지금 보세구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세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죠. 보세 신발, 보세 옷, 그죠? 그 보세랑 같은 보세인데 지금은 사실 약간 의미가 변한 거예요. 옛날에 보세라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까지 외국에서 이제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중국 옷이 들어와. 그럼 그걸 갖다가 통관을 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빼. 세금 안 내고. 그래서 뒤쪽으로 빼가지고 몰래 팔다 보니까 세금 안 내고 파니까 좀 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그거 큰일 날 짓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해서 그냥 싼 옷, 싼 뭐 신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어원은 같아요.
보세, 사실 관세 유보 줄임말이에요. 관세 유보, 아직 관세를 안 낸 물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 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수출할 때는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통관은 무슨 통관과 무슨 통관일까요? 수입 통관과 반송 통관이에요. 보세구역에 들러서 뭐 할까? 물품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지 검사하고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 찍고 나가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보세구역 들리라고 그래요. 근데 수출할 때 보세구역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검사. 그러니까 우리 수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까지 해가지고 수출을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건 안 돼. 이상한 게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쓸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요, 관세는 그러면 언제 내는가? 관세는. 수입을 한번 보세요. 수입을 보시면, 여기가 외국이에요. 여기 있을 땐 뭐야? 아직은 외국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으로 왔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데, 요 선만 지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 법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요렇게 표시해 보세요. 여기.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 요게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에요. 관세 부과되는 시점이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올 때 보세구역에 들어갈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게 중요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면 그때 세금을 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거, 요 선을 통과하는 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전체가 다 수입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수입이라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때가 수입이에요. 수입이면 그 물품은 수입 물품이에요.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만 관세법에 되어 있지 반송이나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관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입 수출 반송에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가 또 관세를 부과하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수입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을 경유하죠. 관세 부과는 하죠. 수출은 보세구역 경유하지 않죠. 관세도 없죠. 예. 반송은 보세구역 경유하지만 관세는 없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뭔가 통제가 심한 건 뭐겠어요? 수입이죠. 그래서 통제가 심하면 통제 규정이 많아. 관세법의 90% 이상이 수입 이야기입니다. 수출과 반송 이야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수입의 절차와 그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거예요. 얘가 이제 조금씩 되시죠? 근데 제가 약간 이거 국경선이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러고 보니까 보세요. 여기는 외국이고 여기는 외국이고 여긴 내국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선보다는 뭔가 요 선을 기준으로 뭔가 구분을 지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색깔 하나 있어요? 다른 색깔 펜으로 이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요.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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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관세법상 외국 지역을 비껴서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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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위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수입 부분을 좀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국경선은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때는 관세법상 개념으로 선을 그린 거예요. 외국이고 여기는 외국이고 여기 내국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선을 관세선이라고 그래요. 질문: 국경선과 관세선은 일치합니까? 아니죠? 근데 일치하는 구간도 있기는 해. 근데 일치하지 않는 구간도 있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걸 것 같아요. 국경선과 관세선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국경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관세라는 세금은 생각해보니까 이때만 부과된다 그랬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아까 그렸던 그거랑 겹치네요. 그렇죠? 무슨 선을 통과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관세선. 그래서 사실 관세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지. 그리고 선을 그은 건데,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세가 관세예요. 그래서 관세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세선이라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갈 때 딱 건드리면 관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입 관세만 있는데, 수입 관세만 영어로 쓸 때에는 이 관세라는 말이요. 한번 영어로 써볼까? 관세. 관세는 원래 기본 이론상으로는 뭐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 관세만 있어요. 영어로는 타리프 이런 표현 쓰거든요. 보통 이건 이제 수입 관세 얘기했을 때가 쓸 때 이걸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어요. 커스텀즈. 이거 원래 관습이란 뜻 아닙니까? 그쵸? 근데 관습적으로 어떤 길목을 막아놓고 받던 세금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관세도 돼요. 이 두 개의 표현을 다 알아두시고, 밑에 이 커스텀즈에다가 .go.kr 하면 그게 관성 사이트가 됩니다. 관성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뭐 딴 사이트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예?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서핑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위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수입 얘기만 이제 제발 이제 좀 많이 할 건데,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다시 더 보기 좋게 한번 그릴게요. 뭔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거 있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릴 그림인데요. 저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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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잘 봐요. 원래는 이런 선이었었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선은 국경선이었는데, 마치 그 고무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무줄 여길 잡고 이렇게 당겨 놓은 거야. 예? 그런 느낌 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여기에 공간이 생겼어요.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이 붙으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 선에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선에서 어떻게 이루고 일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세관이에요. 응? 세관의 위치를 아시겠죠? 외국에서 이렇게 물품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입된다고 그래요. 아, 수입 아닙니까? 아, 반입이 수입이에요. 예. 그런데 들어오면은 아무데나 놓고 통관을 하지 않아요. 항구나 공항 근처에 가게 되면, 물론 내륙에도 있습니다. 여기 논현동에 가면 서울세관이 있고, 거기 다리 건너게 되면 그 성수동에 창고들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 창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를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가 바로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반입하면 아무데나 놓고 통과는 못하고 반드시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세구역. 그래서 물건이 안전하게 어떤 건물 안에 반입되었다라는 것이 전산상으로 신고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수입 신고라는 거예요. 수입 신고. 그럼 정부가 그 신고 내용을 살펴봐요. 어떤 물건이 어디서 들어왔고 얼마짜리고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나? 그래서 잘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뭔가 이게 마감을 하는 건데, 요 느낌이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정부가 뭔가 마감을 해주는, 이게 바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입신고가 뭐 된다고요? 수리.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정부가 받아줘요. 수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내로 빠져 들어가요. 이런 식입니다. 예.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걸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기로 통관이 완료되었다라고 그래요.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가 오케이 해주는 것까지가 통관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은 언제 내는가? 일단 세금 신고는 수입신고할 때 세금 신고를 해요. 맞아 라고 해주는 게 수리예요. 그럼 내야 돼.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수리하고 나서 15일 될 때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요 날까지 내야 되는데, 요 15일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그날까지가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뭐 됐다 그래? 뭐 연체됐다 또는 체납되었다 그러는데 뭐 연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진 않고 체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15일이 지나게 되면 체납이라고 불러요. 체납. 그리고 체납하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가산세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언제 가져나가냐면요. 요때 반출이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보세요. 반입이 되고 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의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건 수리되고 반출이 되는 거예요. 통관이 완료돼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반출이 먼저일까요? 납부가 먼저일까요? 반출이 먼저예요. 수리되면 바로 반출되니까. 그러면요. 통관을 해가지고 내 물건 그냥 받았어. 그리고 연락 끊어버리면 어떡해? 15일 동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연락 끊으면 어떡해요? 끊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예, 그걸 많이 쫓아가면 올해 관세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올해 관세. 그런데 업체들이 사실 잘 내요. 다른 세금은 많이 떼어 먹는데 관세는 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통관했지만 내일 원재료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번 체납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체납한 동안에 그 다음 통관이 느려져요. 그 다음 통관은 빨리빨리 안 되고 수입 신고할 때 딱 잡아요. 너 지금 세금 안 낸 거 있더라? 너는 세금이 정말로 정확한지 심사하고 보낼게. 이래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다 믿어버려. 우리 정부는 다 믿는데 체납한 업체 건 안 믿어줘요. 넌 나가기 전에 심사 다 끝내고 나가. 이래가지고 매번 통관이 느려지기 때문에 통관이 느려지면 원재료 공장에 납품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원재료 들어오거든요. 다 급해. 우리나라 수입은요. 여유 있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제 붙어서 일해보면 알아요. 다들 사람들이 뭔가 약 좀 들떠 있어. 빨리 좀요. 빨리 좀요. 그래.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빨리 좀요. 빨리 좀요. 뭔가 이렇게 다 급해요. 통관 저한테 의뢰할 때 그건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급행입니다. 급행입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원재료거나 생필품이거나 아주 급한 것들이죠. 그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요, 요거를 다시 한 번만 밑에 그려볼게요. 또 어떻게 그리시냐면, 뭐 거의 비슷하게 한번 또 이렇게 디귿자를 거꾸로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이 됩니다. 수입신고가 끝마치고 나면 그때 이렇게 갑니다. 예, 가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정말 어려운데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게 하나도 벌써 법제 2조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뒤쪽에 있는 법제 252조와 253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물품들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특이해. 뭔가 제대로 된 통관 방식이 아닌 것만 같아. 또 어떤 물품들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정말 특이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수입 신고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입 신고. 그리고 이렇게 그은 걸 뭐라고 하냐면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고 그랬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을 만들어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건 무엇 전에 나가는 거예요. 수입 신고 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을 그대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입 신고 전의 물품 반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위에 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수입 신고 수리 전. 이건 신고 전이 아니라 수리 전이겠죠? 수입 신고 수리 전 그냥 반출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수입 신고 전 반출은 이건 뭐 수리전도 아니고 신고전이면 엄청 빨리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빨리 나간다 이래가지고 별명이 있어요. 즉시 반출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이 두 가지 제도는 관세법 전체에 걸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 텐데 더 어떻게 할까? 요렇게
요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따라 그린 걸까요? 맞아요. 관세선이에요. 관세선만 따로 한번 색을 칠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게 관세선이면 저쪽은 당연히 관세법상 외국인데 여기는 관세법상 내국이고요. 근데 여기도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여기를 통과하면 외국에서 내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 외국 물품이라고 불러요. 내국에 있으면 내국 물품이라고 불러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이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선을 기준으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된다는 거, 수입 통관이 완료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런 표현 많이 쓰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만 관세선이 아니라 이것도 관세선이에요. 여기 보니까 얘네들은 정상적이진 않은데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옆으로 빠져나가도 어쨌거나 통과하면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까지 있을 때는 외국 물품이다가 딱 빠져나가면 내국 물품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그래서 내국 물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일반적인 수입 통관이 되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서 내국 물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옆구리로 빠져나가서 내국 물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좀만 더 깊이 할까요? 예. 다시 한 번만 그려보세요. 이 중에서 즉시 반출 부분만 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초반에 이걸 안 하면요 너무 힘들어져. 이 관세법이 330조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사실 하나처럼 유기체로 되어 있어서 이 전체에 대한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다시 합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보세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 후 수리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즉 즉시 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신고도 안 하고 나가면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 그렇잖아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는 좀 달라. 이건 어쨌거나 신고까지는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때 나갈 때요. 저 일반적인 수입신고 안 하고 저 미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가 특혜인데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이 원부자재, 아주 급한 거, 또는 이제 원부자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 어렵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이 아유 대한민국 정부님 이러면서 우리 원료 좀 빨리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떠날까봐 우리나라에 좀 적응 잘하라고 미리 빼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때는 중요합니다. 요때 하는 게 뭐냐면 요때 하는 게 즉시 반출 신고예요. 그러니까 미리 수입 신고 전에 빠져나가려면 신고하고 나갑니까? 승인받고 나갑니까? 신고하고 나가요. 이게 이제 신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 신고라고 그랬죠. 수입 신고 해야 돼요. 언제 하냐면 물건은 물건대로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빠져나간 걸 우리가 반출이라고 하는데 물건의 반출은 반출대로 먼저 하지만 정상적인 행정 처리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게 바로 수입 신고예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는 하네. 수입 신고는 하는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 가져나간다고 하면서 즉시 반출 신고하고 물건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연락 뚝 끊어버리고 수입 신고 안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제가 처음 이 관세법을 만났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세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 둘 사이 요만큼의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두 개 선. 여러분은 좀 잘 보이게 체크하세요. 이 두 개 선. 요거 두 개의 사이에다가 10일이라는 걸 만들어주세요. 며칠이요? 10일.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말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뭐 하고 나서 며칠 이내 뭐 해야 될까?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해보세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내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요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좀 어려웠지만 봐두셔야 됩니다. 예, 또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이게 계속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은. 예, 아주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그릴 건데,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 이제 수입 신고되어가지고, 이제 수리되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예, 이 말도 좀 지겹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창고에서요, 머무는 동안에,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빵이야, 빵. 어떤 사람이 이 과정을 전체 거치고 그 빵을 먹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고 먹어야 되니까 관선을 뚫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가 있느냐? 사실 뭐 관선이라는 거 추상적 개념인데 그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빵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진취적이다, 진취적. 그지? 예. 그러니까 통관이 아예 시작되기도 전에 빵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정부가 요 사람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법의 틈을 타가지고 빵을 먹는 사람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 선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입했다. 너는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빵을 먹을 때 이 빵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되고 딱 먹으려고 하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이 상태 있죠. 요거를 수입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입의 정의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와서 여기서 소비 사용이 되어도 이것도 수입으로 봐요. 와, 수입의 정의가 좀 독특하네요. 잘 보니까 왜 어떤 것을 수입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관세 부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위해서 수입의 정의를 좀 더 확대시켜 놓은 게 또 관세법의 특징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요,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좀 지겹나? 예, 네.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예. 보세구역을 거쳐서 수입신고되고 이제 수리가 되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과정이. 근데 조만간 나갈 거래요. 한 달도 안 돼서 나갈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사실은 관세는 왜 부과하냐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누군가 소비하고 누군가 소비로 인한 효용을 얻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수입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 그럼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제 소비하니까 세금 내라, 기뻤으니까 세금 내라. 어떤 면에서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 내가 배가 불렀는데 왜 세금을 내? 이상하죠? 사실은 그걸 이제 기본 이론으로 두곤 있어요. 소비세니까, 소비하니까 세금 내라. 소비 효용의 가치만큼 세금 내라. 뭐 이건데 생각해보면 그냥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관세는 건달세라고. 내놔. 사실은 그거지 이유가 없어요. 예, 요즘에는 물론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목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냥 받는 거예요. 예. 너 우리 땅으로 들어올렘 세금 내. 사실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보세요. 안에서 소비하면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그 틈을 타서 미리 소비하면 너도 세금 내라 라고 하려고 수입물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비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간대요. 금방 단기간 내 나간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수출이라고 그래요. 이 재수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거는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입 신고할 때요,
재수출 면세라는 걸 적용을 해요. 재수출 면세. 그래서 세금을 안 받아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가 있어요. 이제는요, 제가 수출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수출. 예, 수출은 사실 이 구조로 좀 그리긴 그런데 그냥 수출은요, 수출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선으로. 수출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구역도 들리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어렵게 수출은 그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통과하면 끝이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다가 두 개만 동그라미 치시는데 수출 신고라는 건 합니다. 그러면 수리가 되면 나가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수출은 아주 간단해. 신고하고 수리되면 이제 나가요. 근데 수리가 됐다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외국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배가 움직여야지 세관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리되고 나서 여기 요만큼 이제 요만큼이 30일이거든요. 30일. 이 30일 안에 뭔가 하나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적재라는 거예요. 적재. 수출의 경우에는 다른 거는 문제 삼지 않는데 행정적으로만 즉 서류상으로만 수출해버리고 실제로 안 가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여러분 수출이 되잖아요. 그럼 업체한테 막 수출 실적이 쌓여 막 상 받아 상 받아. 그리고 수출이 되면요. 지금 우리 법에선 배우지 않는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뭐 그런 긴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따라 수출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관세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좀 나오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쳐가지고 수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적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적재 의무를 확실하게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출에 있는 뭐 거의 유일한 통제 규정입니다. 보세요. 보세국도 들리지 않으니까 관세 납부도 안 하고 물품 검사도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어차피 수출 얘기를 한 김에 이 선을 한 번만 더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되었어요. 나갔어요. 역시 위와 같은 과정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이게요. 예상과 달리 수출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미국으로 수출됐거든요. 근데 미국의 시장이 풀어놨더니 아무도 안 사. 그래가지고 뭐 나갈 때는 야 나 수출이야 이러면서 다신 못 본다 나 뭐 이러고선 멋있게 난 미국 시장이야 이러면서 갔거든요.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쑥스럽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예. 이때는 이제 다시 들어올 때는 수입이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거를 뭔가 여기를 이렇게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또 이렇게 예? 예. 들어올 땐 또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또 일반적인 수입신고처럼 하기 때문에 보세구역 틀렸다가 수입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재수입이라고 하면 좋겠죠? 재수입. 보세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 수출 수입만 있으면 어떡하겠어.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수입한 거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관세를 부과하는 현대의 목적은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 게 아니잖아. 수입 물품이 들어올 때 세금을 왕창 부과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그래서 국산을 많이 팔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물품의 뒤를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관세를 원래 부과하려고 했었던 목적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수입할 때 요때 재수입 면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수입, 재수출이라는 단어도 보았지만 또 중요한 건 관세를 깎아주는 제도 또는 아예 면제하는 제도들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금 아셨죠? 예. 그리고요. 좀 더 보실 것은 보세구역이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보세구역 이렇게 써보세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누가 운영하게요? 보세구역은 저기 항구나 창고에 가면은 항구나 공항에 가면 많이 있어요. 보세구역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안 돼.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어느 날 실제로 모든 민간 업체가 민간 창고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래도 무역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정부가 운영하는 창고도 만들어 두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인데 보세요. 보세구역은 그래서 크게 지정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쓰면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뭐 외우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 있는데요. 이 지정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특허 보세구역은 각 민간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창고 등을 운영하는 걸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가보면 창고 모양은 똑같지 뭐. 근데 이제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거예요. 지정보세구역에는 뭐 지정장시장, 세관검사장 그러면서 뭐 일반적인 창고나 뭐 검사 업무 정도인데 이 특허보세구역이라는 건요, 이 안에 아주 많은, 사실 5개인데 5종류의 그런 보세구역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보세 창고라는 것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뭐 많어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이 앞에는 모두가 다 보세자가 붙으면 돼요. 보세.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그래요. 그래서 총 5개가 특허 보세구역이에요. 특허 보세구역 5개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자 붙여야 돼.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인데 여러분이 이미 갔다 온 데가 있어요. 바로 맨 끝에 있는 보세 판매장이라는 겁니다. 이 보세 판매장은 영어로 듀티 프리 샵 이렇게 불러요. 뭘까요?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가보셨습니까? 예. 나갈 때 사세요? 들어올 때 사세요? 여태까지 2년 전만 해도 나갈 때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국장 면세점이 있었고 들어올 때에도 뭐 여행 끝나고 들어올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출국장 면세점 쪽에서 안 된다 그럼 나갈 때 안 산다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반대하다가 2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출국장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겼습니다. 생기면 2년 있다 시험에 나오는데 2년째가 바로 올해예요. 그저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입국장 면세점은 관세 기본 이론이랑은 맞지는 않아요. 일단은 원래 면세점은 나갈 때만 있는 게 맞아요. 왜 나갈 때 출국장에 면세점이 있는가? 나갈 때 거기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행 왔던 외국인 여행자들이 거기서 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경복궁 투어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프랑스 사람, 파리로 가는 프랑스 사람,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이게 환전한 거 그거 거기서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갈 때 뭐 살까요? 프랑스 사람이 뭐 사는지는, 프랑스 사람이 여기서 향수 같은 건 안 살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놨겠지 뭐. 그죠? 그래서 나갈 때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추억하고 싶은 뭐 하회탈? 그거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회탈을 사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가서 써요. 그런 걸 우리가 소비했다, 사용했다 그래요. 어떤 물건이 소비되거나 사용이 되면 그 소비된 장소를 관할하는 정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샀지만 외국으로 나가서 프랑스에서 소비된다면 그거는 프랑스 정부만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한 나라에서만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려운 말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그래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응?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다가 사가지고 여행 내내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소비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국장에서 만약에 면세점에서 샀다면 그 면세를 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여행자들 면세 범위만큼 뭐 그냥 거기에 준하게 어느 정도까지만 사게 또 해주죠. 아주 많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원래 입국장 면세점은 취지랑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고, 공장, 건설, 전시장, 판매장 뭐 이런 것들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 특허보세구역인데 한 건물에서 또는 한 장소에서 막 2개, 3개 이런 걸 막 섞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IMF 이후에 이게 뭔가 이제 정부가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허보세구역에
5가지 기능 중에서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가지 종류밖에 없었는데 특허 보세구역의 5가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걸 종합보세 기능이라고 하고, 그런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이긴 한데 이거는 특허 보세구역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보세구역을 응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보세구역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요, 지정, 특허, 종합, 그렇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뭘 순서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세법 전체 설명하기 전에 그냥 말하고 싶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림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물품이 들어오면요, 첫 번째 네모가 뭐였죠? 이게 보세구역이었었어요. 이게 보세구역.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만 더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정, 특허, 종합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 이제 창고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물품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수입신고죠. 수입신고. 근데 이 수입신고를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수입신고까지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요거를 시간을 정해놨어요. 요거를 여기 며칠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일이에요. 30일 내 수입신고 안 하면 정부가 화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 더 내 그래요.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세금에 뭔가를 가산해서 내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가산세라고 그래요. 가산세. 그래서 30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수입신고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가는 뭐 이런 순서였었는데 30일 내 수입신고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빨리 그래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건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창고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창고에는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 이 창고마다 달라요. 창고마다 뭐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1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나서 수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를 내면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창고에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보세구역에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보세구역 장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2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빨리 통관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일정 기간 안에 반출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가져 나가야 돼. 근데 뭐 통관을 해야 가져 나가죠. 통관은 30일 이내 하는데 반출은 뭐 그 창고마다 다른데 창고마다 정해진 장치 기간 내에는 나가줘야 돼. 근데 그 장치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너 왜 수입신고도 안 하고 여기 애물단지처럼 죽치고 있니? 이러면서 이 물건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세구역 장치기한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요한 거 매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면 이 수입자가 통관을 안 해도 정부가 알아서 팔아가지고 세금을 챙겨요. 야, 이 세관은요 독해요. 예. 이 매각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채화공매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채는 교통채증한다 할 때 그 채자인데 이게 뭔가 제대로 된 흐름이 아니라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화물, 채화, 그거를 공적으로 매각해서 결국 원하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관세를 채워 넣는 거예요. 저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새 뭐 하냐? 저 채화예요, 채화. 그 채화한다는 건 그 세관 관할에서 창고에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주 애물단지 돼버린 거죠. 문제 있는 물건들만 다른데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이 좀 변했대. 하도 소리 지르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요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관이 안 되면 정부가 손을 대서라도 뭔가 빨리빨리 나가게 해요. 그런데요, 통관이 안 되고 여기 아주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물건을
가서 정부가 팔아버리려고 했더니 빵이야. 보니까 썩었어. 그럼 매각 못하죠. 썩은 빵 살 사람 그걸 누가 사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냥 빨리 묻어버리는 게 낫지. 불태워버리거나.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보세구역에 있는 장치물품이 상품성이 남아 있다면 매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어떤 경우에는 폐기할 수도 있어요. 폐기. 예. 모든 게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기도 그래. 폐기할 수도 있다. 관세법이 330조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160조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흐름을 조금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좀 보이는 걸 좀 했는데 너무 한 세관에 머물고 있었네. 하나만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볼까요? 다시. 또 그렸어. 보세요. 여기서 물품이 들어왔는데 보세구역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이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는 이 보세구역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전 보세구역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갈래 그랬더니 저는 서울에 가서 통관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를 비껴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보세구역에 들렸다가 수입신고해서 수리되어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들리지 않고 살짝 가죠. 그래서 꼭 들어온 세관으로 우리나라 입항한 세관에서만 통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딴 데 가서 통관하고 싶다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천안으로 쭉 빠지거나 강릉으로 빠지거나 그럼 밀수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사실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송을 뭐라고 하냐면 보세 물품을 운송한다 그래서 보세 운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세구역이라는 어떤 정적인 보세제도 이외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보세제도, 보세 운송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길에 보면 이제부터는 보일 건데 뭐 이렇게 박스차들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 트럭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세 운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저 속에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는 통관이 아직은 안 된 물건이 실려 있겠구나. 이런 되는 거죠. 그죠? 보세 운송이란 말도 매우 중요해요. 뭔가 이제 많이 본 것 같네요. 그런데요, 하나만 더. 뭐 어떻게 뭐 생각이 막 나는 걸. 예. 납세의무라고 한번 써볼게요. 납세의무. 납세의무. 예. 납세의무. 여기서 뭐 관세 납세의무 얘기하는 건데 납세의무는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관세는 왜 부과하는가 이건데 이미 말씀 하나 드렸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을 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물품이 아니면 안 되지. 수출물품이나 반송물품은 안 돼요. 근데 수입물품이라는 건 또 뭐냐고. 우리가 1980년대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그때부터 무역의 개념에 서비스 무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수입한데 그런 건 여기 관세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관세는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창고에 딱 넣어서 보일 때 지게차로 들 수 있을 때 사람이 만질 수 있을 때 그것만 우리가 수입 물품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유체물, 유형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래요. 질문. 영화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영화는 유체물입니까? 무체물입니까? 응? 들어오기 나름이다. 그죠? 영화도 필름으로 들어오면 세금 내요. 통관도 하고. 그리고 CD에 넣어서 와도 그런데 만약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거는 신고 안 하고 세금도 없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일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그거를 필름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건 필름인데 국경 통과하는 그 상황에서의 상태가 무형이냐 유형이냐에 따라서 어떤 건 세금을 내고 어떤 건 안 내요. 형평에 어긋나죠. 어긋나죠.
어긋나요. 그렇겠죠? 포기했어. 무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걸 잡아내느니 오히려 세금이 더 들겠다. 응? 응?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유형제만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물품만 있다고 세금을 내는가? 사람이 내지 물품이 내나? 그죠? 물품은 대상인 것이고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수입 물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품의 주인을 수입 화주라고 그래요. 수출 물품의 화주. 화주라는 건 화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둘이 꼭 있어야 돼요. 물품과 사람이 꼭 있어야지 세금을 내죠. 그래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이 수입 물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과세 물건이라고 그래요. 관세의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은 원래 과세 대상이라는 뜻인데 관세의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에요. 또 수입하주는 납세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관세의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수입하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도 묶는데 왜 묶냐면 과세 가격이라는 것에 과세 가격이라는 것에 관세율이라는 걸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돼요.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은 관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추상적인 개념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세 가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관세율은 말 그대로 관세의 세율,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있죠. 과세물건,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은 이건 다른 세금에도 다 쓰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관세, 과세물건은 뭐냐? 관세의 과세표준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이 빨간 글씨 중에서. 네? 하나만 찍어봐봐. 뭐가 제일 어려워요? 과세 가격.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좀 더 볼게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글씨를 제가 좀 쓰기 시작을 했는데 납세무의 성립에 필요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과세물건,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과세 요건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죠? 납세무의 성립에 필요한 이 과세 요건, 그래서 과세의 뭐 4대 요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납세무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 네 가지가 있다.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관념, 개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럼 그 가격과 세율이 있으면 뭐 있다. 이러면 돼?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납세무가 그거를 확정한다 그래요. 확정. 요 단어도 좀 알아야 돼요. 확정. 그럼 이제 좀 쉽게 말하면요. 세금의 그 구체적인 액수를 누가 계산하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관장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세관장이 계산해서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성실 신고 납부하는 그런 체계를 두고 있어요. 물론 성실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그냥 부가고지라고 정부가 바로 부가고지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뭐 기다려봤자 거짓말이니까. 근데 이제 관세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도 불성실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납세의무자가 안 하면 세관장이 나서서라도 세금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예외적인 게 세관장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 세관장이 화가 나서 세액을 확정하는 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를 이거를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세관장이 하는 건 부가고지라고 그래요. 이 뒤에는 보통 방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방식.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납세무 확정 방식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가고지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하는데 놔뒀더니 안 해. 틀리는 건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세관장이 나서서 납세무를 확정시켜 버려요. 근데 납세무가 만약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3,245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야지. 그 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또 한 칸 더 가야 되겠어. 그럼 이제 그거를 납세 의무를 내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행한다고 그래. 이행. 그래서 이렇게 총 3단계로 보시면 돼요. 예.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구척으로 확정을 시키고 그걸 내면 돼요. 내면 돼. 그런데요. 다 낼까?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행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행을 하잖아요. 이행을 해. 이행을 하게 되면 그 납세무는 사라져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납세무가 소멸된다고 표현한다고. 소멸. 그런데 만약에 불이행하게 되면 일단 뭐 납부기한이 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때는 가산세라는 거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다, 얘는 관세 포탈이다, 완전히 가격을 완전히 속였네, 부정한 사람이네, 뭐 이러면 그때는 뭐 형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형벌도 있고 뭐 이래요. 우리 관세법에 형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세와 관련된 법에는요, 자체 형벌은 없거든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는 뭐 형법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데서 처벌을 해요. 근데 관세법은 여기서 처벌해요. 밀수입죄 처벌 여기 있습니다. 5년 징역. 예. 부정환급죄 5년, 3년 징역 여기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데, 납세무가 확정이 된 거를 무조건 이행시키느냐. 예를 들면은, 관세가 계산이 됐어요. 4천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받지 말지. 그 왜? 물건이 보청기라는 거예요. 물건이 보청기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면 보청기의 원가가 올라가죠? 누군가 보청기를 못 산다고. 그런 거는 세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받는 게 정부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행하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완화시켜서 이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납세 의무를 뭐 완화시킨다 또는 뭐 경감시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납세 의무가 경감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요, 여기 납세 의무 경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관세 감면이에요. 관세는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 경감을 줄인 말이에요. 경감, 면제, 조금 받거나 아예 안 받거나 이래요. 보청기는 안 받아요. 근데 웃긴 건 세금은 계산해. 세금은 계산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안 받아요. 면세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 용도세율 이런 게 있어요. 용도세율. 용도세율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 감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먹을 거냐 심을 거냐. 심는다고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데 먹을 거면 세금 높여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이거 두 개는 이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경감하는 방식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긁고 나서 할부하는 거가 부담이 좀 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액수는 똑같고 어떤 경우 이자도 붙잖아. 근데 무이자라면 나눠서 내길 원하죠.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분할납부라고. 할부죠, 할부. 분할납부. 할부. 그래서 관세에 있어서는 완화되는 제도도 있어요. 할부제도. 5년짜리 할부도 있고 1년짜리 할부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빗물에 창고가 쓸려 내려가 버린 기업에게 세관 공무원이 달려가서 세금은 내셔야죠.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두고 있어요. 뭐 월별 납부 뭐 이런 것도 더 들어가는데 이 정도 분위기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여기에서
이거 있죠, 이거. 정부는 이걸 상당히 많이 원해요. 뭔 뜻이냐면, 납세가 확정이 됐으면, 세금이 확정이 됐으면, 내야 하잖아.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잘 내요. 근데, 어떤 업체들은 안 내려고 그래. 근데, 안 내려고 마음 먹으면 안 낼 수 있으면 안 돼요. 안 내려고 마음 먹어도 어쩔 수 없이 낼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제도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담보를 받아둬요. 담보를. 그래서, 불성실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쟤는 못 믿겠어. 분명히 안 낼 것 같아. 그러면 담보를 받아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시는데 이 불성실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불성실 업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를 받아둬요. 제가 왜 불성실 업체라고 했느냐? 성실한 업체는 담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못 믿을 만한 업체의 경우에는 이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를 무조건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받아둬요.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아예 통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뷰를 전체 다 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